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중국의 조세제도 할게요. 그 중국의 조세제도와 관련돼갖고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는, 그 1조편법하고, 지정음제, 양세법. 이거 맨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 둘 필요는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는 이제 당나 독종 때, 그 양염이 양세법을 시행하면서 청하 4가지 새로운 세법 원칙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양염이 제시한 이제 세법 원칙은 4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양쫄 제입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건거주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 호산 대응 부가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산에 따라서 걷는 세금 형태가 있죠. 자, 거기에 이제 그 주침 부분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호는 주어와 개코를 구분하지 않고 현재 거주하는 호를 장부에 올린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건거주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주거지에 입각해가지고 이제 주어와 개코를 구분 없이 걷는다. 그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같은 세역의 징수 원칙을 개정하기 전에 그 세법 원칙을 30자 이내로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주어와 개코의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예. 여기에서 주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원래부터 조상이 예전부터 살았던 곳이야.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호적이, 들어가 있는, 원래 이제 본적지에 있는 사람들을 주어라고 하고요. 개코는 주어가 박힌 돌이라면 개코는 뭐죠? 굴려온 돌이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들어온 사람들 개코라고 해요. 당나라 때는. 네. 그래서 이 주개코제라고 하는데, 이 주개코제는 언제 실시했냐면, 이거는 그 앞에 우문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헌종 때. 그 우문혁이 건갈정책을 통해서 실시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그 앞에니까 우리 조용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야. 조용조 때는 주개코라는 그 말이 없었어요. 예, 그 이제 생긴 것이 이제 건갈정책 때, 이렇게 이제 생긴 건데, 이 건갈정책은 당나라 율령체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어떤 변화를 좀 약간 수용하면서 실시했던 정책이 건갈정책이다. 그러니까 이제 군전제와 그 다음에 장원제, 율령체제가 실시한 거와 율령체 붕괴, 그 가두기에 실시했던 정책이 건갈정책이야. 그때 이제 건갈정책 때 주와 그 다음에 개코라는 말이 생긴 거야. 왜냐면 그 당시에는 도호들이 많았어요. 도호들은 뭐냐면 도망친 호죠. 예.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제 파악되지 못한 호야. 그래서 당나라 초기 때는 주로 이제 부족주의에 입각해갖고 현재 거주하는 곳에 뭐냐면 호적을 등록하고 다른 곳에 이주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 거야. 일단은 농장이 확대되고 땅이 모자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하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군역의 의무가 너무 그쪽에 편중돼 있어 부과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강남 쪽으로 도망을 가요. 예. 그러니까 이런 도우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들을 잡아다가 다시 원적지로 이렇게 뭐냐면 해결시키려고 했지만 이게 불가능했던 거야.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회적 변화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율령체제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건갈정책을 실시했다. 그래서 이 건갈정책을 통해서 도망간 호를 어디로 입적을 시키냐면 그 지역의 거주지 호로 입적을 시키는데, 다만 이제 부자가 어느 정도 돈이 있는 호는 자기 원주지로 보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이제 실시했고, 그리고 숨겨져 있는 토지들도 찾아내갖고 세금도 부과하고, 그러면 이들을 이제 개코로 이제 입정을 시키는데, 이 도망간 호를, 그러면 이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했을까요? 세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했어. 왜 그러냐면, 이들이 만약에 이들에게 세금을 똑같이 주호와 함께 세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또 도망가겠죠? 예. 그 국가가 이제 파악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주호와 개코는 이게 세금 부담이 달라요. 예. 그래갖고 이제 주호와 개코는 비율이 한 3대2 정도 되는데, 개코가, 주호는 이제 주로 뭘 내냐면, 조용조, 호등세, 신정세를 납부해요. 근데 개코는 호등세하고 신정세만 납부해요. 주요 세금이었던 조용조가 빠졌어. 그러다 보니까 점점 3대2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개코가 점점 늘어나고 주어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또 이제 주우가 도망가고 개코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굴려운동이 박힌 돌을 뺀다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난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이 건강정책 내용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주우와 개코를 구분하여 차등 진수한다. 이게 답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세법이 개정된 것은 어떤 사건과 어떤 결과가 빚어졌기 때문인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안산이 난 이후에 군전제 붕괴와 강남 지역의 세 수입 징수를 위해서 재정의 확대 필요성 때문에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당나라는 이제 안산 이후에는 하복 지역은 거의 상실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실제 이제 지배 지역은 어디냐면 강남이죠. 그래서 강남에 이제 그 세금을 강남 지역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이런 그 뭐냐면 양세법을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B를 이제 보면 B는 그 사람은 정남과 중남을 그 뭐냐면 구분하지 않고 빈부에 차등을 둔다. 이런 내용인데, 자 이같이 개정된 세법의 원칙에 30자 이내를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호산 대응 부과의 원칙이야. 호를 기준으로 해서 호의 자산을 기준으로 해갖고 또는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징수였어요? 군등징수였죠. 근데 이제 차등징수 이제 했다. 자 그러면 예전에 이제 개정되기 이전이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조용조 세법을 쓰시면 되겠죠. 여기서 정남에게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정남에게 준 토지 그 지급 기준으로 해갖고 세를 균등 징수한다. 이런 말이 이제 맞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양세법과 조용조 건강정책의 어떤 세법 기준 원칙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정확히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한문사료 해놓고는 왜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해갖고 이렇게 제시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차라리 그냥 이럴 바에는 그냥 한문사료 쓰지 말고 그냥 한글사료 그냥 제시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번역사로. 예. 되게 친절하신 분이야, 이분은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2번 문제 볼게요. 2번. 자, 2번은 이제 그 보면 이거는 이제 원나라 때 세제를 말해요. 원나라 때 세제. 자, 원나라 때 세제의 특징을 이제 보는데, 자, 이 사료 내용에 보면 이제 되게 몽골의 이제 그 태종 때부터 원의 성종 때까지 중국의 부세제도를 기수한 내용이군요.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징기스칸 때는 특별하게 뭐 세금제도 그런 거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약탈전이니까. 그냥 약탈해서 전쟁해갖고 뺏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 태종 때부터 오구타이칸이죠. 오구타이칸부터 이제 이게 약탈전에서 점점 뭘로 이제 전환이 되냐면 그게 이제 정복적으로 전환이 돼요. 네. 정복적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이제 거주하면서 장기 지속적인 어떤 약탈체제, 수치체제를 만든다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조세제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조세제도를 이제 정비를 하기 시작해. 네. 한 번에 정비한 건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 몽고의 이제 세제, 이건 뭐 원나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몽고의 세제의 전반적 특징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그 예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목민적 약탈적 성격과 그 다음에 정복지의 정통적 세제를 동시에 존중을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세금제도 만들었고, 당연히 이제 그 원나라는 중국을 정복했으니까 예전에 있었던 양세법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이제 거기에 세제에 집어넣겠죠. 그 다음에 또 중국의 또 특징이 뭐냐면 중국의 특징이 뭐냐면 그 지역적 차별 적용을 했다는 거야. 원나라는 강북의 세제와 강남의 세제가 달라요. 강북의 세제와 강남의 세제가. 예. 왜냐면 이게 이제 민족적인 차이보다는 지역적 특색 때문에 그런데, 강북 같은 경우에는 그 인구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인구는 적죠. 인구 여긴 적어요. 강남보다. 그리고 자산과 그 다음에 토지 중에 어디에 비중이 높겠어요? 호의 자산과 토지 중에. 호의 자산이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인구와. 그 다음에 호의 자산이 비중이 높고, 강남 같은 경우 어디가 높겠어요? 토지의 비용도 높으니까 당연히 토지의 뭐냐면 비중이 더 높겠죠. 그러면 이제 세금을 거둘 때 그럼 자연스럽게 어디에 입각해서 걷겠어요? 호의 자산, 강북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또 인구 이런 데 이제 성인 남자에게 걷거나, 아니면 강남은 토지에 걷겠죠. 그건 당연한 거야. 그래갖고 이런 세제가 이제 그 원나라 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명나라 때도 있었어.
명나라 때도. 그래서 명나라 초중기 때 지금 교과서 통로는 없지만 초중기 때 강북의 세제와 강남의 세제가 좀 달랐어요. 기준이 달랐어. 그래서 강북은 자산이나 이런 것들 걷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집중적으로 걷고, 그러다가 1조편법 때 뭐죠? 이게 토지도 집중해서 이제 통일적으로 걷는 거야. 그러니까 강남 세제를 뭐죠? 확대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1조편법은.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적 특징도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정복민과 그 다음에 이제 약탈적 성격과 그 다음에 한인의 정통적 간행을 서로 균형해서 맞추면서, 또는 강남 지역과 강북 지역의 어떤 그 지역적 차이를 또 적용하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통 이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동양사 개론이나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원적인 그 특징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원적인 특징이 이중 지배 체제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잘 읽어보시면 이원적인 특징은 뭐와 뭐를 걷는 거죠? 유목민의 약탈적 성격과 그다음 한인의 정통적 간행을 이끌게 걷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부세제도에 나타난 통치제의 특징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이게 부세제도에 나타난 통치제의 특징 하면 이중적 지배체제를 쓰시면 안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와 뭐를 걷는다? 이런 유목민적 세제와 그다음에 정주민의 어떤 세제의 혼합, 이런 것들을 쓰셔야 돼요. 예. 그래갖고 이런 것들 이제 쓰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제가 이걸 안 닫아놨네. 그 한문 해석 부분을 제가 여기 빠진 것 같은데, 한문 해석 부분은 관련 기초의 분석 내용이 적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보충 자료에 적어 놓을게요. 그 밑에다가. 그래서 예전에 게시판 가보시면, 분석 게시판 가보시면 그 한문 사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문 사료 참조를 해가지고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3번을 볼게요. 3번. 3번은 중국의 세제는 당대의 안사의 난 이후에 명대 16세기 중엽 이후 청해 옹정제의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 세왕조와 각기 시행된 세제의 특징과 세제 변화를 갖는 경제적 의미를 대해서 말해보시오. 자, 중국의 세제는 안사의 난 이후에 이전 안사의 난 이후와 명대 중엽 이후 그렇게 있는데, 각기 뭐를 얘기할까요? 안사의 난까지는 당대는 조용조, 안사의 난 이후는 양세법이고, 그 다음에 명대 16세기 중엽까지 1조편법이고, 청해 옹정제 시대까지 이건 뭐죠? 지정은제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쓰고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하나하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교과서나 통론에 이제 찾아갖고 쓰시면 되고, 제가 이제 예전에 한금박지 선생님 견해를 적어놨어요. 예. 그래서 이거 참조하세요. 근데 이런 식의 문제는 이제 요즘에 안 나와요. 너무 총괄적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나오겠죠, 문제가. 자, 3번을 이제 볼게요. 4번을 볼게요. 자, 중국에서는 다음 조세제도의 시행 배경이 되었던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중앙의 재정 지출 근거로 해서 총 세금을 정하고 각 지역의 중앙의 분배하는 수량에 따라 그 지역의 홀 세금을 징수한다. 이걸 뭐라고 하죠? 양출 재입의 원칙. 양출 재입의 원칙이죠. 먼저 예산을 정한 다음에 그 예산에 걸맞는 뭐예요? 세금을 걷는 그런 제도를 이제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토착하고 객고 간의 어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연의 호족에 편입하여 장정과 재산의 다가에 따라 호등을 정한다. 이거를 건고주의 원칙이에요. 호등. 호는 자산에 따라서 이제 걷는 거야. 자산에 따라서. 되게 이 호등은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당나라에서는 부과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송나라 때는 몇 등급 1등급에서 5등급 이렇게 이제 보죠. 주호의 1등급 5등급 이렇게 부과되죠. 자, 그 다음에 여름과 가을 두 차례 나누어 징수했던 하세는 6월달, 추세는 12월달 낙세의 기한을 정한다. 그래서 이제 두 번의 세금을 징수한다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호등에 따라서 화폐를 내고 토지에 따라 미국을 낸다. 이거는 이제 완전한 급락주의는 하지만 호등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거, 호세는 뭘 걷는다는 걸 수 있어요? 화폐를 걷는다. 급납화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금나파 부분은 중국 역사에서 한나라 때까지 금나파 됐어요. 그다음 위진남북조 시대 때는 헌물세를 걷다가 당나라 때 들어와서 이제 이 양세법 때 뭐냐면 금납주의 바뀐 거예요. 물론 완전한 금납주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만 토지에 따라서 지세는 뭐죠? 미국을 걷어요.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런 그 양세법을 실시했은 배경은 뭘까요? 양세법은 그 종전에 군전제에서 몰려 넘어가면서 한 거죠. 장원제. 그래서 장원제가 왜 됐어요? 그 당시 토지 경로에 따라 농민이 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걸 쓰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4번은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중국의 여러 가지 세제들을 5번인데 5번은 이제 중국 여러 가지 세제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 그 가는 사람들이 중난과 그 정난과 중난의 구별 없이 빈부로서 차별두어 비록 조용조의 명칭이 섞여 나오지 않지만 실제 용과 조에 아울러 조를 넣고 있다 등등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죠? 구분 없이 거두니까 이거는 양세법이죠. 양세법.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그 뭐냐 자 호의 조의 명칭이 있는데 농토가 있는 자는 조를 내고 호가 있는 자는 배와 비단을 냈으니 농토 위에 다시 호구에 대한 세가 있었다.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 위진남북조 시대 때 그 위나라의 호조식이 있어요. 호조식. 그리고 위나라 때 호조식을 이걸 서진 시대 때 다시 재정비했거든요. 예. 그래서 위에서 만든 걸 서진 때 재정비됐는데 그래서 이건 서진의 호조식을 얘기해요. 호조식. 그래서 한호의 명주 세필, 목화 세금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전정 가전제를 할 때 같이 실시했죠. 호조식 같은 거는 호를 징수했다. 호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그 한나라 때 진한 시대 때는 호가 아니다 뭐죠? 사람을 지배하는 거죠. 인두벌 지배죠. 인두세적 어떤 성격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이를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용과 조를 조에서 감하지 않았는데 다시 신정을 거뒀다 등등등 있는데 요건 이제 어느 나라 때냐면 송나라 때요. 송나라 때. 예. 원래 신정세라는 것은 그 성인 남자일 때 걷던 인두세적 성격으로서 당나라 때 징수했던 제도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양세법이 실시되면서 어떻게 되죠? 폐지돼요. 그래서 이제 그 하세와 추세로 해갖고 단세하시키죠.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 재정이 부족하니까 거기 플러스 알파가 여러 가지 잡세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 잡세 중에 그 예전에 이제 폐지됐던 신정세가 송나라 때 부활이 돼. 그래서 양세법 외에도 뭐가 걷는 거야? 신정 그 세가 붙게 된 거죠. 잡세가. 그래가지고 원래 양세법은 단세 원칙이에요. 단세라는 건 하세와 추세 외에는 세금이 없어. 잡세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재정이 점점 확대되니까 지방 재정을 끌어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재정에서 이제 국격되니까 거기에 또 뭐냐면 잡세가 붙어. 그러면 세금이 더 늘어나. 그래서 이제 이런 세금들 다시 뭐냐면 일주편법 때 뭐죠? 지세와 그 다음에 호세와 정세도 뭐냐면 정리를 하죠. 근데 호세와 정세인데 시간이 들면서 또 뭐야? 플러스 알파가 더 붙어. 지방세가. 그러면서 다시 지정은적 때 다시 그 지세로 통합을 하죠. 근데 지세만 걷는 게 아니라 지세 걷다가 또 뭐 지방 재정이 악화되니까 뭐야? 또 잡세가 또 갖다 붙여. 이게 이제 패턴이에요, 일종의. 예. 자, 하여튼 이거는 이제 그 송나라 때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출처가 어디냐면 출처가 없어. 이거는 사료에서 갖다 뺏긴 게 아니라 거기 이제 출제하신 교수님이 관련 사료가 없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사료를 만들었대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데 이거 송나라 때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라는 이제 뭐냐면 이거는 조용조 제도죠. 그래서 이제 그 라는 그 조용조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기순으로 구별하면 이제 먼저 나올 게 뭘까요? 그 당시 서진의 호조식이죠. 일단 라가 되고 그 다음에 조용조가 되겠죠. 라. 그 다음에 가는 양세법이고 양세법에다 잡세가 부과 신정세가 부과됐으니까 다가 되겠죠. 그래서 그 나라 가 다. 여기까지 5번은 일단은 틀리죠. 자, 그러면 간을 볼게요. 간은 이제 양세법을 실시할 때 모병제 실시할 때 거의 비슷하죠. 예, 맞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그 절도가 번제에 대해 통치할 때 제도 아니죠. 이거는
당말 5대 때니까 이거는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다와 관련돼가지고, 균전제와 함께 실시했다. 이건 균전제는 아니죠. 송나 때니까. 예. 그래서 이제 틀렸고, 나를 정가전제와 함께 실시했다는 서진시대 때 관련된 내용인데, 그 정가전제와 같이 실시했던 제도는 뭐죠? 나죠, 나. 예. 호주식.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6번을 볼게요, 6번. 자, 아래 끈은 이제 1711년 청해 강희제가 지정은제 시행하기 위해서 내린 유칙의 일부고, 그래프는 중국 역대 왕조의 전국 인구 통계이다. 자, 유칙의 내용을 참고해서 그래프가 18세기 부분에서 인구의 수치가 급속하게 증가된 그 양상을 보이게 된 원인을 50자 이내로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일단은 이제 이 유칙은 뭐냐면, 이거 이름 정확히 외워두세요. 성세자생정이에요. 그 유칙 내용이. 왜냐면 이 유칙이 자주 기출문제 예문 나와요. 한문사도 나왔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정은제가 옹정제 때 실시했잖아요. 그 전에 내린 조칙이야. 그 조칙은 뭐냐면 1713년을 기준으로 해갖고 가세 대상을 이제 1713년 대상으로 해갖고 이때 태어난 사람들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뭐냐면 정세 안 걷어. 정세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어떻게 정세를 납부하는 대상들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용정제 때 이제 완전하게 뭐냐면 정세를 완전히 지세에 편입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럼 왜 이런 그 정책들을 했냐면, 원래 이제 지정은제가 이제 그러니까 일족본부 실시할 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정세와 지세를 걷는다고 했죠. 예. 근데 이 정세를 모든 그 성인 남자들한테 걷는 건 아니에요. 누구한테 걷냐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걷는 거야. 그러니까 지세도 걷으면서 같이 정세도 걷는 거거든요. 그게 이게 원칙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지주들이 이 정세를 누구한테 부과하냐면 소작인들에게 부과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농민들의 부담이 많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뭐냐면 그 지세를 그러니까 그 정세를 어떤 특정한 연도 이후에 이제 태어난 사람은 걷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죠. 왜냐면 이제 그 전에 태어난 사람도 계속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부과되는 여러 가지 가능들 계속 남아 있고.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결과 이제 그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 인구가 왜 갑자기 늘어날까요? 인구가 늘어나는 요인은 뭐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적 요인도 있고 하나 사회적 요인이 있는데, 자연적 이유는 이제 출생률이 높아서 그런 거고, 근데 사회적 이유는 뭘까요? 이게 이제 유입 인구가 많거나 아니면 그 호적을 그 국가가 파악할 수 있는 인구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국가가 파악할 수 있는 인구들이 늘어났다. 물론 자연적 증가 요인도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 이제 청나라 때 들어가면 구황작물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것들 들어오고 해가지고 자연적 인구 그 요인도 있지만, 이제 요때는 호적 신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엔 남자 성인 남자애가 태어나면 호적 신고를 안 했죠. 근데 이때부터 이제 호적 신고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인구가 증가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인구 증가를 보면 거의 3억 명이 넘어가죠, 막. 그래서 이제 뭐 그 18세기 때는 2억, 1억 이렇게 하다가 3억, 4억째 정도 이렇게 치솟잖아요. 예. 뭐 갑자기 그때 무슨 얘를 갑자기 많이 생산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예전에 신고가 안 됐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제도가 이제 개선되면서 호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7번은 이제 그 다음에 청대에 나온 상규를 제시한 것이다. 자, 밑줄친 가를 계기로 그 뭐냐면 조세대를 포방한 목적을 쓰고 그 이 제도가 이제 청주 국가 권력의 성격에 어떤 변화를 썼는지 말해보시오. 있는데, 자, 가는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좀 뭐예요? 성세 자생정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걸 계기로 만들어진 제도가 뭐죠? 지정은제죠. 네. 그래서 이 지정은제 목적은 뭐냐면 무정농민에게 납불 면제고 농민 보호 정책.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농민들에게 그 당시 정세를 부과하니까 이를 막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러면 이때 이제 국가 권력의 성격을 보자. 자, 국가가 지주제를 용인하면서 토지 소유자를 기초한 신사지배체제가 확립됐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부세가 꼭 뭐예요? 지세죠. 그래서 농민들하고 그 다음에 그 지주들이 이제 뭐냐면 그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 권력이 누구 편을 드냐면 지주 편을 든다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는 뭐 그 지주 편 안 듣냐?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노골적으로 든다는 거죠. 상대적인 이고. 그래서 이게 있는데 이게 동계 그대로 있기 때문에, 동계도 있고
그 개간 중국사라는 책도 있어요. 거기 그대로 있어요. 그 내용이. 그래서 요거 이제 그 답안을 요거 이제 동계에서 답안을 설정한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8번을 보죠. 8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맨날 나왔던 성세 자생전에 관련된 사조죠. 이걸 좀 한문 사조로 이제 적어 놓은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이때는 어떤 시기였냐면, 일단 요 공포했던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청나라 때 시기야. 그래서 명말 청초 시기를 뭐라고 하죠? 자본주의 맹하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찾으시면 돼요. 관련된 내용, 그 당시 사회적 현상을. 자, 그 당시에는 인구 이동이 많았어요. 명이나 청나라 때는. 근데 그 명청 때 인구 이동은 송나라 때 인구 이동과 다르죠. 송나라 때 인구 이동은 당송시대 때 인구 이동은 특징이 뭐예요? 남이라고 해서 주로 양증과 하류 지역으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그 명청시대 때 인구 이동은 여러 군데로 이동하죠. 그래서 선진 지역에서 후진 지역으로 이동하고 아니면 사성 병계 지역으로 이동하고 아니면 이제 그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이동하고 또 변경도시 그 예전에 개척되지 않은 사천이나 그다음에 대만이나 만주 지역까지 이동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봉천, 강시, 윈남, 타이안 등지에 인구 이동이 활발해졌죠. 청나라 때. 자, 그다음에 강세사들 정부의 파괴, 은가을 개발로 상세를 지유했다. 자, 요거는 그 청나라 때가 아니라 명나라 때야. 예. 그래서 이제 명나라 때 이제 전빈을 마지막에 의해서 만료제 이후에 상세, 강세, 징수한다고 한간도 파견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은혜 부족으로 야기된 극심한 경기 침체를 회복되어 생산 유통이 활발했다. 예, 맞죠? 예. 거긴 좀 약간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해요. 그 당시 이제 은이 왜 갑자기 이제 부족을 했냐?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일단은 그 당시 이제 그 15세기 때 무작위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은 생산이 증가되면서 은 생산 사용이 증가되면서 관리의 봉급 또한 은을 지급했잖아요. 근데 이 증가된 은의 수요량만큼 국내 은강산이 그걸 충족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멕시코냐 일본의 은이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죠. 중국에.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은부작 형상을 나름대로 해결해서 경제 침체를 회복했다는 견해가 이제 일반적인데 요게 내신 교수님 그 제자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낸 게 아니래요. 그게 의도가 뭐냐면 그 강희제 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초창기 때 그 뭘 공포했죠? 청계정을 공포했죠. 그래서 그 남해안 일대에 이제 뭐냐면 해상교육률 차단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경제에 큰 타격을 줬다는 거야. 왜? 해상교육률이 차단되면서 은의 유입 또한 어떻게 될까요? 차단되죠. 그러니까 이제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고 큰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됐고, 나중에 이제 요걸 이제 청계정을 풀 때, 그런 측면도 고려했다는 거죠. 그래서 은의 유입을 활발하게 해서, 그래서 이게 정해정이 내려지니까 청계정을 철폐하니까 은의 유입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되죠? 경기가 회복됐다. 이런 견해도 있어요. 예, 그걸 좀 알아두시고요. 자, 하여튼 뭐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은부족으로 야기된 급식한 경기 침체로 회복되어 생산과 유통이 활발했다는 요거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관련이 없는 거. 전해정에 뭐 관련돼 있는 거고, 뭐 그거는 이제 그 요구하고는 다른 그 경제 배경에서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니을 보면 가세 대상이 되는 그 토지 한정이에요. 세금을 효율적으로 부과한 징수할 수 있겠다. 맞죠? 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기획도 관련이 없는데, 제가 이제 관련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한 게 뭐냐면, 답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관련이 없는데, 일단 답이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같은 게 보면, 자, 8번은 이제 보면요. 여기에서 이제 밀출진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8번이 아니라 잠깐만, 9번이네요. 제가 예전 거 보고 계속, 네. 아까 제가 관련이 없다고 좀 얘기했는데,
아까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그대로 그냥 끄집어내갖고 얘기하면 그 인구 이동하고 아마 이게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인구가 있으니까 그걸 부양하기 위해서 뭐 다른 지역 갔다. 근데 요거는 그거 좀 다른 거죠. 제 생각에는, 왜냐면 이거는 그 사회적 증거, 인구죠.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파악되는 그 인구고, 실제로 파악되지 않더라도 자연 발생 중에 늘어난 인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좀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억지라도 끄어 맞추니까 답이 이렇게 기획과 관련된 거니까 얘기를 한 건데, 일단 제 생각에는 별로 이걸 구분을 안 하고 그냥 한 것 같아. 자연적 인구와 사회적 인구 증가를 사회적 인구 증가예요. 이 사람이 이 조치를 안 내어도 이거는 일어나. 왜? 인구는 계속 늘어나니까. 자연적 인구 증가는. 그래갖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9번은 같은 경우 보면 밑줄친 이것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 있는 것을 있는데 고른 것은, 자, 이것은 태평 천국 진압을 위해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1853년 장수성에서 실시됐으며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됐고 중등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이금이에요, 이금. 이금은 뭐냐면 그 정근대 시대 때 걷었던 통화 세금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통행세라고 보시면 돼요, 통행세. 예. 그래서 이금은 이제 그 태평천국 운동 때 그 진압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원래는 중앙에서 걷었던 세금이었는데, 지방의 해군과 상군을 만들면서 이들에게 이제 뭐냐면 군사비를 대려고 그들에게 이금 징수권을 줬죠. 예. 그래갖고, 후에 이제 태평천국 진압 후에 청조가 이걸 폐지하려고 했어요. 근데 양무파 관료들이 자신의 기득권 문제와 관련돼 있다니까 폐지를 못 시키고, 계속 양무파 관료들이 지방의 이금 징수권을 뭐냐면 계속 가지고 있었죠. 이걸 또 자체적으로 쓰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군벌 들어오면서 군벌에서도 이금을 자기 세원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금을 걷고, 그래갖고 그 당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중경의 성도 가까운 거리거든요. 사천선 내에. 거기 그 중경의 성도까지 갈 때 그 길에 50개의 관문소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50번의 관문소가 있다는 거는 50번의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야. 상품을 가지고 올 때는, 물건 운반할 때는. 그러면 이런 관문소들이 많으면, 자, 상품 가격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죠. 중국의 어떤 상품의 가격 경쟁이 어떻게 돼?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28년 장개석이 이제 국민당 정권이 이제 그 북벌이 선곡됐잖아요. 그래서 국민당 정권은 이제 중국 제품의 상품 경제를 약화시킨 이금을 철폐하고 1931년에 뭘 설치했냐면 종합세, 통세를 설치했어요. 통세라는 건 뭐냐면 그냥 세금 딱 한 번만 내면 끝나는 거야.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너는 중국의 상품 경쟁률을 올리려고 했다. 근데 통세 세율이 몇 퍼센트냐면 50%요. 상품 경쟁이 있겠어요? 없겠죠? 참고로 우리나라의 그 통세와 비슷한 게 뭐냐면 부가가치세거든요. 그래서 각 상품마다 부가가치세 부과하잖아요. 부가가치세 몇 퍼센트냐면 보통 10%예요. 예. 그러면 이제 1,000원짜리를 먹으면 거기에 100원이 세금을 내는 거야. 근데 50%는 너무 뭐랄까요? 이게 너무 높아.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가격 경쟁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안 됐고요. 자, 하여튼 이런 통세 이금 문제는 그 당시에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을 진출한 외국상인데도 문제가 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거 없애달라고 하면서 했는데, 그때 이제 중국이 이제 예전에 뭐 불평등 조약을 맺었잖아. 협정관세 이런 것들. 그래서 중국 동안 뭐예요? 협정관세를 폐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논의가 이제 있었는데, 그러면 중국이 협정관세를 폐지한 대신에, 중국 측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뭐냐면 이금을 폐지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교섭을 했죠. 자, 그러면 너네들 관세 자주권은 인정해주겠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걸고, 그래서 교섭 결과 1928년에 7월에 중미 관세 협정이 맺어지면서 그 협정 관세가 폐지되고 관세 자주권을 회복했고요. 그에 의해서 1931년에 뭐가 설치된 거야? 종합세인 통세가 설치된 거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요. 이건 어디에서 냈냐면 중화민국사에서 냈어요. 중화민국사. 일본 사람이 쓴 책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요거는 좀 문제가, 제대로 알고 맞히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자, 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기획을 보면,
국민정부 행정원이 이걸 폐지하는 명령이 내렸다. 맞죠? 1931년에 내렸어요. 그래서 이금 대신에 통세를 설치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이것은 총독과 송무들이 자신의 병력을 증가하는 재원이 되었다. 맞죠? 양무파 관리들이 이걸 장악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군사력 기반을 확대시켜 나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한번 납부된 상품은 추가 과세 없이 전국 유통될 수 있다. 아니죠? 여러 번 납부해야 돼. 그래서 성도와 그 다음에 중경에서 50번의 납부를 해야지만 물자를 운반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미국은 이걸 폐지하면 중국의 관세 자주권 인정하겠다 했다. 맞죠, 이거는요. 그래갖고 이제 1925년에 북경 관세 특별회의에서 중국 관세 자주권을 회복 요구하니까 그 당시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너네들 이금 폐지하면 내가 한번 딜 해볼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그걸 요구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중국의 근대적 개혁 관련된 내용, 중국 근현대사 부분인데 중국 근현대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제별로 이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위로부터 개혁 운동이 많이 나와요. 양모운동, 범법자가운동, 강서신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올해 나온 것이 갑자기 듣보잡 같은 문제가 나왔죠. 정역 같은 문제. 그래서 정역은 저희 한의 중에도 잠깐 나와 있지만 그 사조를 보는 아시아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나왔어요. 그 사조 전문이 그냥 나온 거야, 그냥. 예. 그래서 요번에 들어간 교수님이 이제 듣기로는 이상한 곳을 낸다고 하더라고, 자주. 그래서 요번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흔한 그 친숙한 주제들 있죠. 뭐 양무, 범법, 뭐 강서 그런 데 내는 것보다는 그 이제 좀 약간 우리가 잘 안 보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들 좀 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 되실 때 그 사려보는 그 아시아사가 있어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 뒤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쌈신협정이라든지, 그다음 요번에 나온 정협이라든지, 그다음 토지개혁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문화대혁명 관련된 사료도 있거든요. 한 대여섯 개 있어요. 그거 한번 눈에 좀 발라주세요. 그 밑에 있는 내용들하고. 그러면, 약간 그 교수님이 이제 보고, 요게 또 낼 수가 있어. 되게 2년마다 한 번씩 내니까, 교체돼서니까, 이번에도 이번 교수 여기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잘 서울대전 제1차 국궁합장 이전? 이후 있죠, 이후. 요 부분은 좀 시험 문제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풀어볼게요. 1번. 자, 중국의 근대화 개혁에서 1번 문제 보면, 보기의 사실들을 내포하고 있는 공통점은, 자, 브라마 샤머지 운동, 그 다음에 탄지마트, 태평초구 운동, 자, 동학농민 운동, 이렇게 있는데, 브라마 샤머지 운동은 이제 인도의 람모이라는 사람이 신두교의 초기 신앙인 브라마교의 이제 순수성을 돌아가자, 했던 운동이고, 그 다음 탄지마트는 이제 오스만 트루크의 근대화 개혁 운동이죠. 은혜 개혁이라고 하는, 그래서, 술탄을 중심으로 위도부터 개혁이었고, 그다음 태평정국 운동은 이제 다 아실 거고 동학농민도 아실 거고요. 자, 그러면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한 민족 운동이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가 빠지냐면 브라마 샤마지 운동은 빠져요. 왜냐면 이 브라마 샤마지 운동은 영국인들, 영국의 친형적인 영국인들 중심으로 한 그 운동이에요. 원래 이제 그 인도의 지식인들이 되게 보면 영국에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벵골 불황 이전까지는 그 인도 지식인들이 되게 친형적이야. 체제 안에 개혁을 추구했어. 그래서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한 민족운동이라는 거는 그 태평정 운동이나 뭐 동학농민 이건 맞지만 이건 좀 약간 틀리고요. 그다음 반봉건적 근대운동은 4개 다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죠. 그다음 종교운동과 결부된 개혁운동이다. 자, 이거는 이제 일단은 동학농민 운동은 맞죠. 그다음에 태평초구 운동도 맞죠. 브라마 샤마지 운동도 맞죠. 근데 탄지마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딱 보면 이슬람교하고 관련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거는. 오스만 투르크는 이슬람교를 이제 주로 믿지만 이거하고는 개혁이 아니야, 이거는. 이건 근대화 서구화 개혁이에요.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뭐냐면 그 문제점을 개선을 하겠죠. 뭐 예니첼리 군대를 해산하고 진병제 입각 서양식 군대를 창설하고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서양식 신식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이런 등등. 그리고 종교와 민족을 초월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이런 것들 내용.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라 보편적인 어떤 근대화 개혁이다.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요. 반제국주의 반봉건적 민중운동이야. 그러니까 밑으로부터 개혁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태평정 운동과 동학농민 운동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브라마 샤머지 운동과 탄지마트는
위로부터 개혁이죠. 그래서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볼게요. 2번. 자, 이번 문제는 보기의 자료와 관련된 중국 근대화 운동에 관한 설명 오는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밭에 있으면 같이 경작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함께하며 등등등 있는데, 자,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야? 태평천국 운동의 청조 전무 제도야. 그래서 청조 전무 제도는 유교의 대동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태평천국 이상이 담긴 제도인데, 이것이 단지 토지 문제가 아니라 토지 제도가 아니라 군정, 경제, 사법, 관리, 임용, 행정 조직과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토지 제도 자체를 볼 때는 그게 실시한 제도는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이 문건이 발견돼가지고 아 이런 것들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태평천국이 점령했던 영토 안에는 지주정제 그대로 유지되고 토지 사유제도 그대로 보호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이상적인 제도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장지현의 중체소용론이 그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아니죠. 이거는요. 양무운동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정치적 입헌군주의를 이해상으로 했다. 범법 자가운동. 그 다음에 3번은 멸망흥안을 주장하여 전개된 사회개혁운동이나 민족운동이다. 맞죠? 예. 그 만주족을 멸하고 한족 흥하다. 부천멸항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위화다 사건. 예.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죠. 자, 3번은 이제 보기의 자료와 관계에 있는 중국의 근대화 운동에 관한 설명 오는 것은 자, 동치 원년의 신군대가 쭉 나오는데 이건 맨날 자주 나오는 사료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홍장이 그 당시 이제 올린 상소문이죠. 그래서 서양의 어떤 철공수와 기계 설치와 관련된 상소문인데 이 상소문 내용은 수능에도 많이 나오고 또 인구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관련된 사료를 한번 찾아서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내용을 보면 정치제도 개혁을 해서 부국강병을 달성하고자 했다. 이거는 어디와 관련된 거죠? 범법이죠? 법과 제도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개혁을 해서 하는 거고, 대동에 도달하기 민권론과, 평등을 주장했다. 자, 우리가 이거 딱 잘못 생각하면, 이거 태평천국 운동,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운동은 범법 자가 운동이야. 예, 대동사상을 내렸죠. 근데 대동 이념은, 그 태평천국 운동만 주장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 그 당시 이제 유교적 지식인들이 이상향이 뭐냐면 대동사회야. 대동사회라는 건 어떤 시대? 요순시대죠. 요순시대 때는 문을 열어도 도둑놈이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물건이 떨어져도 누구나 안 죽는 그런 사회가 이 대동사회죠. 예. 그래서 이상적인 어떤 사회 모형이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범법 자각 운동에는 이 대동을 도달하기 위해서 그 서양식 관념이 민권론과 평등론을 도입을 한 거야. 이 캉웨이가. 네,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돼요. 자, 3번은 중화적 천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체소용을 내세웠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반 기독교 선두 이걸 교환이라고 하죠, 보통. 이걸 서서 부총 면허를 내걸고 배해 운동을 전개했다. 이 위화드 운동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볼게요. 자. 4번은 이제 이거는 양모운동하고 캉웨이가 일으켰던 범법자가 운동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1번과 2번은 너무 쉽죠. 그냥 양모운동, 범법자가 운동. 네. 그래서 가끔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면 이런 것도 내나 진짜 우리 무시하는 거나 했는데 그 출제자 알 거야. 이런 것도 다 맞춘다는 거. 그냥 이건 뭐냐면 그냥 밑바닥 깔아주기 위한 문제야. 그냥 주는 문제야.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가지고 또 인구가 너무 쉽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계점 그 양모운동의 한계점 맨날 나오죠. 예. 그래서 그거 이제 동계와 이제 세계 문화사와 그 내용에서 달달 애워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래갖고 뭐 동치 중의 기본 정신으로서 정통적인 농업사회 부흥이 아니라 부흥을 하려고 했고 근대적 산업국가 건설이 아니었다. 피상적 모방이었다. 지도력에 문제가 있었다. 간동 사포의 체제에 문제가 있었다. 한 4가지 나와요. 그래서 이 4가지 내용들을 좀 애워두세요. 참고로, 양모운동이 같이 일어날 때 일본에는 뭐가 일어났죠? 메이지 유신도 같이 있었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같이 가다가 한번 붙었잖아. 이게 무슨 전쟁이야? 청일전쟁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중국 애들 깽깽깽 해서 해갖고, 어떻게, 이거는 이제, 무기만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도 고치자? 법과 제도도 고치자. 일본처럼 입헌군주를 실시하자 하고 실시한 것이 범법 자강운동이죠.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실패 원인, 이 범법개혁운동 캉웨이가 이제, 주장했는데, 여러 가지 있지만, 아직 근대적 시민의식과 불효자 세력이 발달하지 못한 중국 정통사에서는 대중적 기반이 취약이기 때문에, 완강한 보수 세력이 반대로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동계에 있는 내용이에요. 동계에 있는 내용을 외워가지고 쓰시면 돼요. 예. 참고로 이 캉웨이가 주장했던 내용들 중에 뭐, 신하의 경고나, 공자계제 같은 내용도 있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지식인들에게 상당히 반감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개혁 내용은 동의할 수 있는데 캉웨이의 생각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요즘에도 문재인 하면 그냥 싫은 사람 있죠. 예. 그 뭐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 그냥 싫은 거야.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런 것도 뭐 항목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5번을 볼게요. 5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이홍장이 올린 상소문인데 아까쯤에 냈던 걸 그대로 낸 것 같은데. 자, 그 5번의 상소문과 관련이 깊은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의 주장과 이 운동이 실패한 이유, 그리고 이 무역 일본의 전개는 근대화 위한 움직임 그 성격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일단 뭐 주장은 중체서형 쓰시면 되고, 아까 실패한 이유 아까 얘기했죠? 4가지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일본에서 했던 그 개혁이 뭐야? 메이지 유신이죠? 그래서 메이지 유신은 이제 청왕 중심의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 근대 국가를 건설하는 걸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죠. 이런 내용들 이제 쓰시면 된다라는 걸 이제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도 무슨 문제예요? 이것도 양모운동이에요. 양모운동. 예. 근데 이제 이 사료는 양모운동은 관련이 없고,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의아하던 사건 이후에 서태후 정권이 내린 강서신정 상윤화.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강서신정이 실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 줄침 부분은 뭐냐면 양모운동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이제 서양의 방법을 배워왔지만, 그것은 언어, 문자, 제조, 기계 등 분야에 근쳤다. 서양의 기의 겉모습이지 한국의 근본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밑바닥까지 배우자. 그래서 그 당시 펼쳤던 게 강서신정이고, 이 강서신정 그 전에 양모운동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죠. 물론 이 강서신정은 어쩔 수 없이 한 것도 있어요. 예. 자, 근데 얘네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뭐냐면 그 되게 웃긴 게 이 강서신정을 이제 추진했던 그 사람들이 예전에 누굴 탄압했던 사람이냐면 범법자가운동을 탄압했던 사람들이야. 다 근데 범법자가운동 그렇게 이제 탄압하고 죽이고 쫓아내도 결국에는 뭐예요? 그 강서신정 그 내용이 범법자가운동이야. 거의 뭐냐면 학대 개편했다 보시면 되죠. 어차피 하는 것인데 처음에 안 하다가 위안화 운동에 때려 맞은 다음에 그냥 끌려서 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강서신정이 상당히 수동적인 거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있는데, 자, 뭐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럼 개혁의 명칭, 요거 아마 이게 문제 내면서 이거 보니까 강서신정을 생각하고 낼 거다 했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을 냈을 것 같아야 되는데 이 사료 자체가 근데 사람들이 요 사료가 강서신정 사료인지 몰라 대부분. 나중에 이제 한 거예요. 그 어디에 있냐면 그 아시아사가 있어요. 그 사료를 있는 아시아사 있죠. 거기에 그냥 낸 거예요. 그거 사료들. 예. 그래서 대부분 그냥 쉽게 양모운동 썼고, 양모운동에 무슨 한계를 있죠? 정치적 한계를 있죠. 추진 주체. 그러면 뭐 간독산판 이런 거 쓰면 되겠어? 안 되겠죠? 정치적 주체 같은 뭐냐면 한계를 쓰다고 했으니까 일단 양무파 관리들이 정부 내에서 중앙정부에서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어. 핵심 권력 집단이 아니야. 그 다음에 양무파 관리들은 분열돼 있었고 지역적 개인적 차원의 뭐냐면 개혁을 추진했다. 예를 들어 내가 이제 호남성에 이제 부임을 했어요. 총독을 이제 부임했고 순모로 부임하면 그 지역에서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기계 시설이라든지 공장 시설을 만들어요. 근데 내가 호남성이 아니라 저에게 뭐 강서소공원 이제 뭐 부임지에 옮기면 그걸 그대로 놔두지 않다. 그걸 다 뜯어서 뭐냐면 강서성으로 이동을 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개인적 차원이고 지역적 차원이죠. 예. 그 일괄적이지 못해. 근데 이제 이거와 대비돼서 이제 좀 볼 수 있는 게 이제 또 뭐냐면 메이지 유신이죠. 메이지 유신의 애들은 일단은 중앙정부를 차지했죠. 중앙 권력을.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계획적 일괄적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양모운동과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의 집권자들이 왜 그렇게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냐. 원래 일본 사람은
전체 지방분권적 사회잖아요. 상대적으로 중국보다. 그건 뭐냐면 중앙 집권을 해야지만 중앙에서 효율적인 프로그램에서 왜냐면 근대화 개혁을 추진하고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폐번 치원 과정을 통해서 중앙 집권을 함으로써 그게 근대화 신속하게 이룰 수 있었죠. 이런 것과 이제 또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7번 문제 볼게요. 자, 이 7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부분이냐면, 70년대 중반에, 행해진 세방과 해방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세방과 해방 관련된 문제가 왜 일어났냐면, 그 당시에 60년대, 70년대 넘어가면서 탈청 현상이 나. 탈청 현상은 뭐냐면, 그 예전에 이제 그 청나라의 종속국이었던 관계를 맺었던 그 나라들이 점점 청나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외국 세력에게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일본이나 프랑스나 이런 세력들에게. 그 논쟁의 계기가 됐던 사건이 이제 뭐냐면 대만 사건이죠. 예. 그래서 이 대만 사건은 뭐냐면 1871년에 그 유구의 포로민들이 유구는 오키나와죠. 대만에 토착민이 있어요. 고산족이라고. 이 고산족에게 잡혀갖고 맞아 죽은 사건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 일본이 항의를 하는 거야. 우리 이제 유구 오키나인들이 일본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이렇게 맞아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에서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은 청조 밖에 있는 고산족이기 때문에 하해 지민이다 하면서 우리는 책임을 못 지겠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들이 그 토착민들 잡아서 죽이겠다면서 군대를 파견해요. 대만에. 그래서 대만에 이제 군대를 파견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뭐냐면 청나라가 이제 나가서 사죄하고 죽은 그 유구민들 있죠? 그러니까 오키나와인들에게 보상금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군이 대만에 잠깐 설치한 지역 군사시설 있어. 그걸 이제 철거하는 대신에 그 보상금을 또 줘요. 그래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요 대만 사건에서 볼 수 있을 때 이제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일단은 그 당시 이제 일본에서 전환론이 일어났죠. 그래서 전환론의 한 방편으로서 대만 사건을 일으킨 것도 있어요. 그걸 무마시키고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운영호 사건 같은 거 있었죠. 자,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또 여기서 오키나와는 예전에 어떤 나라였어요? 유구는 청나라의 종속국이라고 생각했어. 조공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키나와를 일본 사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사과하고 배상도 했잖아. 그럼 오키나와가 누구 땅이라는 걸 인정한 거야? 일본 땅이라고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키나와가 완전히 탈청이 일어났다. 물론 오키나와는 예전부터 사스마변이라고 해갖고 이제 통제를 받았어요. 유구 왕국 있었지만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메이지 유신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일본 측으로 이걸 이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중국이 인정해 준 거야. 묵인을 해준 거죠. 자, 이런 것들인데, 자, 이렇게 이제 대만 사건 이후에, 이거 참 큰일 났다. 그 이홍장 같은 이제 양곡파에 걸리는 이걸 번국이라고 인식한 거야. 이거 혼란기다. 그러면서 일본과 영국 같은 이제 세력들을 잡기 위해서는, 해상으로부터 들어온 세력들을 잡기 위해서는, 이걸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해방을 강조했어요. 바다에 들어온 적을 막는다. 그러면 해방을 강조하면 자연스럽게 재정이나 군사비도 어디에 집중해야 돼? 해방 쪽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해군력 강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근거지 있는 강남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이제 해군력을 강화시키고 그런 것들은 이제 논의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이제 이에 대해 양호파 관리들의 반발했던 보수파들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그건 안 된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해방은 그게 아니라, 지금 신강 위구르나 이런 지역으로 들어오는, 육지로부터 들어오는, 병방에 들어오는 이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 세방, 바깥을 먼저 지켜야 된다. 병방은. 육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주장해요. 그래서 세방, 육방을 강조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가 이제 그 당시 그 신강 위구르 지역을 먹으려고 했죠. 그래갖고 이제 이리 조약을 이제 통해서 이리 부근에 있는 영토 러시아 영토는 이제 편을시키고, 그 다음에 또 신강 위구르 지역은 이제 그러니까 위구르족들이 살아요. 이슬람교들이. 이들이 좀 반란이 일어났어. 야쿠백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지원해주냐면, 러시아가 지원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해방파 입장 볼 때는, 신강 위구르 그냥 번방이고, 그냥 항무지에 불과해 그냥 내버려 떼주자. 논의였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세방파들은 뭔 소리냐. 이것도 우리 땅이다. 지켜야 된다. 논쟁을 하게 된 거지. 그리고 거기다 이제 양목파지만 약간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자중당이라는 사람이 있어.
자중당도 그 양극파지만 이거의 세방 논쟁에서 이제 세방과 해방 논쟁에서 세방파 얘기를 이제 주장한 거야. 의견을 들면서.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이제 처리됐냐면 세방과 해방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둘 다 하게 됐죠? 그래갖고 해방 논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해방파들의 의견을 받아서 복권함대, 북양함대, 그는 함대들, 세 개 함대 있죠? 이런 세 개 함대를 이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세방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군대를 파견해서 그 반란을 진압을 해버렸죠. 결국에는 신강 위구르 지역을 다시 회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그때 세방파의 의견을 안 들었으면, 신강 위구르 지역이 지금 독립국이 됐을지 모르고, 근데, 중국의 입장으로는 다행인 거죠. 예. 자, 뭐 이렇게 이제 그 논쟁이 있었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들 이제 볼게요. 자, 대만 사건이 이제 1871년에 있는데, 이거는 중국인들이 반기독교 운동에 인해서 발생했다. 반기독교 운동을 위하던 운동이나 천진교환 같은 것들 있죠? 자, 그게 아니죠, 이거는. 뭐 때문에 만들었어요? 그 당시 이제 그 대만에 갔던 오키나와인들이 고상정국에 때려 맞아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기억을 보면, 이 타이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한 청조가 총리 각국 사무함을 설치했다. 자, 총리 각국 사무함은 대만 사건이 아니라 제2차 아편전쟁 이후에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북경 정변을 통해서 쿠데타를 집권한 공치장의 서태후 정권과 이제 손을 잡고 총리 각국 사무함을 만들죠. 이걸 약칭해서 뭐라고요? 총리하문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 비슷한 통리 각국 사무함 아시죠? 통리하문. 그것도 그 영향을 받았는데, 자, 하여튼 이건 서양 문물의 어떤 수용과 외교 전반을 담당을 했던 건데, 이때 이제 이 총리하문이 양무운동의 중심 기구가 돼요. 언제 폐지됐죠, 이거? 위화동 운동 때 폐지됐죠? 끝나고 나서 그 당시 이제 그 외교부로 대체하게 되죠. 외교부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 당시 갈단, 그러니까 서역이죠. 서역이 중가루의 군권을 장악하면서 청주에 당했다. 자, 중가루는 이제 그 오일라트족의 한 부족이죠. 원래 몽골족들은 대부분 다 순종했는데 만주족들에게 유일하게 이 부족들만 개겼어. 그래서 만주에 원래 몽골에 있다가 이 사람들이 쭉 이동해가지고 저쪽 신강 위구르까지 가서 나중에 이제 건룡제 때 반란을 일으키죠. 이걸 누가 진압해요? 건룡제가 진압을 해버려. 신강 위구르 지역 가갖고, 예. 그래갖고 이제 신강 위구르 지역을 이제 이리 장군을 두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군대도 배치시키고, 그런 건데, 그때 이제 만주족 군대들이 배치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한 3만 명 정도 배치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약속하기를, 너네들 이제 여기 한 3년 있으면, 교체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줬어. 그래서 이제 가족도 일구고 이제 와가지고, 여기 주둔했는데, 그 건룡제가 잊어먹었어. 그 내용을. 그래갖고 얘네들이 그냥 거기에 눌러 살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한 30만에서 40만 정도 돼 있거든요. 왜냐면 옮길 때 군대만 간 게 아니라 가족도 같이 데리고 왔거든. 근데 이제 이 15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는데 이 15족이 지금도 만주를 사용해요. 왜냐 그 주변에 신강 위구르족이 있는데 신강 위구르족은 만주족보다 문화적 수준이 좀 떨어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자주신의 만주 문자 만주어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 거야. 근데 지금 만주족들은 뭐예요? 다 잊어먹었죠? 다 한어 쓰고 그러잖아? 그래갖고 이제 만주 역사, 청나라 역사를 공부하거나 할 때 그 청나라 만주어로 쓰는 건데 이걸 해독한 사람이 없어. 근데 누가? 15족 지식인들이 와가지고 해독을 해줘요. 예.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큰 공헌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건데, 그것도 묻지 못한 사실이지만 일단은 그렇게 있고요.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디귿은 이제 그 동남방어죠. 프랑스군이 타이완 해협을 봉쇄하고 통호성을 점령했다. 이거 맞을까 틀릴까? 이거는 뒤에 있는 사건이야. 이거는 청벌전쟁 때 얘기죠. 그래갖고 이제 이 청벌전쟁 때 이제 1885년 이후죠. 그러니까 이 논쟁은 1870년대 중반 이후이기 때문에 틀려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전쟁 때 그 당시 프랑스와 싸우다가 복권 함대가 어떻게 해요? 프랑스에게 전멸되게 돼. 이때 이제 세계 함대가 만들어졌잖아. 북양 함대, 복권 함대, 그런 남양 함대 이런 것들 만들어졌는데 이때 이제 폭삭 망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 논쟁이 좀 앞서 있다. 중반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 보면 리을 결과 북양 함대를 축으로 한 해군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졌다. 맞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걸과 해방파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당시 근대 해군력을 양성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이제 정일찬이 제안한 해군 수사 장정이라는 게 있어. 이걸 바탕으로 그 당시 세계 해역을 나눠서 해군 체제를 이제 정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서양식 증기기관에 움직이는 근대적인 어떤 서양 범선을 도입하죠. 예전에는 목선이었는데 이제 흑선 같은 것들, 철기선 같은 걸 도입을 하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했고 그때 이제 만들어졌던 함대가 뭐 아까쯤에 얘기한 그 남양함대, 북양함대, 그 다음에 그 복권함대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세 개 함대가 통일적인 지도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해군계니 뭐 상군계니 하면서 나눠지다 보니까 전쟁 때 서로 안 도와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불전쟁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권함대가 개멸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일전쟁 때 누가 개멸돼요? 북양함대가 개멸되죠. 이런 것도 이제 문제점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빈칸 가와 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쓰고 밑줄 친 다의 공통적으로 사상적 지향을 두 줄 이내에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A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제 중국 현대사를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된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국 혁명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걸 이제 정리를 했어요. 771페이지 폼을 보면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는 오사운동 이전을 근대라고 보고요. 그다음 오사운동 이후부터는 현대라고 봐요. 그래갖고 이제 개혁개방 이전에는 이제 그 뭘 강조해요? 근대사에서는 태평정국 의하단 신해혁명을 강조해. 밑으로부터 흐름이죠. 근데 이제 오사운동 이후부터는 이렇게 이제 뭐하고 이제 그러니까 개혁개방 이전에 그렇게 했고 오사운동 이후부터는 현대로서 누가 그걸 중심으로 중국 공산당이 중심으로 해서 반제국주의 반봉건투쟁을 펼쳐서 결국에는 사회주의 혁명 인식했다. 이런 인식이 개혁개방 이전의 인식이었어요. 근데 개혁개방 이후부터는 인식이 확 바뀌어져. 역사인식이. 그래갖고 그 개혁개방 이후부터는 1978년 이후부터죠. 이때부터는 예전에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흐름만 강조했죠. 그래서 3차 혁명 고조설 대강조했는데 위로부터 혁명도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양모운동, 범법자금운동, 청조신정, 강서신정이죠. 그러니까 위와 아래가 같이 개혁운동을 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선이 라인이 같이 했다 해서 이걸 뭐냐면 쌍설설이라고 해. 예. 요걸 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래로부터의 흐름보다는 뭘 강조할까? 위로부터 흐름을 강조해. 왜 위로부터 흐름을 강조할까요? 개혁개방은 누가 추진하고 있죠, 지금? 중국 공산당이 있죠? 그러니까 뒤집어 엎고 하는 게 아니죠? 기존의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역사인식도 어떻게 했어? 아래로부터 흐름보다는 위로부터 흐름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동시에 강조한다고 했지만 실제 위로부터 흐름을 강조해.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에서 공부해 오신 그 90년대 이후에 그 뭐냐면 소장파학자들은 아래부터 내겠어요? 위로부터 내겠어요? 위로부터 낼 수밖에 없어. 맨날 보고 드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중국에 가서. 예. 자, 그 다음 오사운동 이후도 다르게 얘기해요. 예전에 중국 공산당만 강조했는데 이제 혁명 주체를 노동자, 농민 외에도 소부르주와 지식인을 강조해요. 상계 대표론이죠. 개혁개방 이후부터는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해서 같이 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부각이 되냐면 그때 이제 국공 내전 시기 때 이제 그 중간파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있죠. 정역. 그 정역 관련된 정치협상회의 이런 것도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정치협상회의 뭐 맥주기 뭐 영화도 만들고 그러거든요. 얘네들이 다 이유가 있는 정치적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공부하신 그 교수님도 뭘 강조해요? 정역을 강조해. 그래서 요번에 정역 나온 게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중국사 인식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지금.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있고 B는 뭐냐면 B는 이제 그 당시 거화 운동이 있었어. 거화 운동. 거화 운동 왜 일어났냐면 그 당시 이제 의화동 운동이 있었죠. 의화동 운동이 났는데 의화동 운동이라고 얘네들이 이제 철도를 막 파괴하고 다니고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갖고 러시아가 이제 그 북만주 철도를 지킨다고 병력을 파견했어요. 반주 지역에. 근데 의화동 운동이 지나가면 당연히 병력을 철수해야 되잖아. 근데 계속 머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반발해갖고 이제 그 동경에 그 중국인 유학생들이 되게 많았는데 얘네들이 거화 운동을 펼쳐요. 뭐냐면 아는 뭐예요? 알아서 하죠. 그러니까 러시아에 반대 운동을 펼치고 그래서 따로 이제 군대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물론 보잘것 없는 군대지만 만들어서 군사훈련도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청나가 감히 반응한 거야. 그래서 얘네 탄압하라. 일본 정부에 압력 두고. 그때 이제 거항운동할 때 이제 얘네가 그 러시아 유학생이 친청 서양인지 반청 서양인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머리죠. 머리 스타일은 뭐냐면 그 저기 병발로 하면 이게 친청이고 장발하거나 머리 깎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개기는 거죠. 지금도 그렇잖아. 애들 이제 개길 때 머리 팍팍 깎고 오잖아. 아니면 머리 확 길고 오든지 이 머리 보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이 여기 있는 거야, 지금. 네. 자, 그러면, 이 거항운동이 타압됐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제 지식인들이, 이 러시아가 문제가 아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우리를 우습게 보고, 그렇게, 중국 땅, 그 만주 땅에 군대를 주둔한 거는 다 누구 때문에? 청나가 무능한 거야. 청나는 누가 세운 거예요? 만주에서 세운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반청운동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에는 뭐냐면, 혁명파들을, 양성시키는 어떤 배경이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가와 나에 들어갈 것이 뭐냐. 자, 가는, 뭐 많이 들어가 있겠어, 가는. 가는 이제 태평천공 운동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200년 지나 강서에서 태평천공 운동이나 머리가 민자들 용을로 강조하고, 청조를 머리를 기는 자를 저우자면, 강조했다. 이거, 머리를 민는 자는 뭐야? 병발이고, 그 다음에 머리를 기는 자는 장발이죠. 예. 그래서 장발은 한족을 한 거고, 병발은 뭐죠? 만주족을 한 거예요. 네. 반청, 친청. 마찬가지로 거항운동할 때도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결국에 이들이 이제 뭐냐면 쭉 가다가 4, 50년 지나서 중국에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일본에 간 유학생들이 머리를 자르자 청주는 반발의 존폐의 기준으로 종합파, 혁명파 이렇게 나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또 이 유학생들은 뭐의 기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신의 혁명이 중요한 역할. 혁명파에 산실이 됐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양모운동, 범법운동, 그 다음에 청주신정. 공통점이 뭘까요? 중화 제국 질서를 인정하는 것을 해서 정통을 재해석해서 서양의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체제 안의 개혁이야. 얘네들은. 위로부터의 개혁의 특징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국 공산당의 개혁도 뭐죠? 체제 안의 개혁이야. 코드가 뭐야? 딱딱 맞아 떨어지지.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이제 뭐 한다고 하지만 혁명을 통해서 이제 했지만 얘네들 막상 역사를 가르칠 때는 태평천국 우하단 신해혁명 그런 거 잘 안 가르쳐 오사운동. 그런 거 자주 가르치면 뭐예요? 계기잖아. 자기한테 반발할 수 있겠죠. 그런 역사는 그냥 대충 하고 이런 것들 강조해. 양모운동, 범법장과운동, 청주신정 이런 것들 되게 강조한 뭔가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9번을 볼게요. 9번. 자 다음은 청주의 신정과 그 추진 과정을 설명한 글이다. 가와 다에 해당하는 그 사례를 각각 한 가지 쓰시오. 자 이거는 이제 위안화 운동 패배 후에 이제 그 서한호 도편 서태후 정권이 도하면서 요 범법 상류를 발표하고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죠 예문호.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뒤에 나오고 신축 신정 강서 신정을 실시했는데 이때 군사개혁 교육개혁 산업진흥책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요거는 뭐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통론에 있는 내용들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 군사개혁 신군을 창설하고 신군 창설보다는 이제 신군을 증대 개편 이게 정확한 말이라고 이제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일단 단어책에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군사학당 군관을 양성하고 또 과거제도 폐지하고 지방학교 설립하고 유학생 하역 폐견 사범학교 실업학교 건립 뭐 경제 관련된 상부 실업진흥 상해와 회사 설치 등등등 이런 것들 쓰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꼭 그 다음에도 문제 나왔죠. 그게 몇 년도에 나왔어요? 16년도에 8년 뒤에 문제 나왔어. 그래서 가조약의 명칭을 쓰고 그 다음에 이 조약에 체결된 계기가 된 사건을 쓰시오. 그리고 나주소에 따라 개혁 방안이 시행된 계획과 이윤의 구체적인 내용을 각각 한 가지 쓰시오. 가는 이제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베이징 의정사죠. 의아단 사건을 계기로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나는 아까 아침에 자주 언급된 범법 상류야. 그래서 범법 상류에 쭉 있는데 요게 기획과 니은인데 인재를 양성한 건 뭐와 관련된 거죠? 교육과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뭐 과거제 폐지, 학부 설치, 신식학교 설립, 유학생 배우 쓰시면 되고. 근데 내용은 이제 뭘까요? 우비를 제대로 갖추는 방안. 이거는 군대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물가를 폐지하고 36진 신군을 증서하고 또 그 다음에 군사학당 군관 양성하고
중앙영병체. 중앙영병체 뭐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훈련소야. 어떤 훈련소? 농상훈련소 비슷한 거야. 예전에 훈련소들은 각 부대에 있었어. 그거를 하나로 통합을 한 거야. 지금도 논상훈련소 그 역할을 하죠? 예. 그 다음에 병공창, 그러니까 이제 무기 같은 거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육군부 설치하고 등등등. 이런 거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정리해갖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손문의 활동과 신의 혁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쉬었다 할게요. 이거는요.